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네, 젊은 네. 창업가분이 네, 오셨는데요. 젊은 창업가, 네. 네, 먼저 회사 소개,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데이터 전문 기업인 셀렉스타의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사 하는 서비스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네,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AI 말씀해 데이터 주시겠어요? 전문 기업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아까 잠깐 방송 전에 들어보니까 이미 업력도 꽤 되신 회사여서 네. 예, 그 짧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떤 일을 좋겠습니다. 하는지. 네, 일단은 이제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데이터가 이제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이제 지능을 얻고 이게 뭐가 정답이고 그쵸. 어떻게 하는지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AI 연구자나 기업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으로 치면 어떤 교과정으로 배웠는가 혹은 누구한테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어떤 지식 수준이 발현돼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를 잘 만들어야만 그 AI 성능이 굉장히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AI 기업이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회사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즘 워낙 또 그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라벨링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가 또 이제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아시겠지만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어쩌면 이제 AI 데이터 정답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뒷단에 AI를 통해서 그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을 정확하게 하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정확히 하는 사람을 선별해내고 그다음에 검수를 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해서 저에게 일반인들에게 모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기술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효율화하는 어떤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어떤 영역들이 많이 이렇게 띄어지고 있냐면 이 데이터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AI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크라우드웍스랑 네. 동일한 한 몇 년 전에 서비스라고 하면 네. 서비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크라우드웍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또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인데 이제 이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 시작한 회사. 선구자. 네, 선구자죠. 네. 저희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시작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출발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창업했을 때도 박윤 대표님 찾아뵈서 제가 조언도 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축이나 라벨링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크라우드웍스랑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고 좀 유사하게 형태를 좀 펼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데이터의 좀 고도화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신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AI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GPT랄지 어떤 LLM을 쓰는 입장에서 이미 굉장히 잘하는 얘를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생 가르치는 건 쉬운데 대학생이나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들 가르치는 건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저희 같은 회사들한테 혹은 이제 저희와 같이 역량을 갖고 있는 좀 높은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요청한 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를 저희한테 오히려 컨설팅을 받고 저희가 대신 데이터를 좀 설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마 이 쫄트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단 AI에 관심이 꽤 있으실 거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이 챗GPT를 중심으로 해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워낙 강세를 띠고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컨셉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게요. 그 이름에도 있듯이 정말 라지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된다가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양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복잡한 수식 연산 속에 넣었더니 그게 행렬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마치 인간처럼 효율성이 높아졌다 정도로 축약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는.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 데이터에 대한 뭔가 가공이든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웹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 가공하지 못할 거고 그 중에 데이터 양이 극소로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자 LLM의 가장 기본은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 기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였는데
스타가 하는 셀렉트 스타가 하는 거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LLM이 어떻게 이제 그 지식을 혹은 이제 학습이 되는지를 네네네.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수많은 어떤 텍스트들을 얘한테 소위 때려 넣는데 때려 넣을 때 그 문장의 중간에 단어를 빈칸을 만듭니다. 그래서 빈칸을 만들어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 같애를 계속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숙련이 되면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돼야 될지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LLM이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뒤에 어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지를 그 중간에 빈칸 맞추기를 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지능을 얻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양이 너무너무 많은 양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뉴런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으니까 사람보다 잘하더라. 혹은 사람만큼 하더라. 그렇죠. 그게 지금의 어떤 챗GPT 혹은 GPT-4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델을 어떤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스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스텝은 방금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그쵸.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보통 네. 부르는 네. 과정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로 많이 프리트레이닝을 이뤘지만 GPT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그냥 던져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째로. 네, 통째로.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대응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라이센스가 해결된 통째로 던져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벤더사들로부터 판매권을 쫙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원채널 딜리버리 해드리는. 그래서 아까 IR에도 잠깐 네, 그 얘기가 네, 그래서 데이터 해주셨고요. 판매 서비스 말씀드린 게 네. 그런 맥락 중에 하나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라벨링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한테 좀 특정 태스크나 혹은 특정 도메인 혹은 특정 영역에 맞춰서 더 좀 특별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보통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학습 과정인데, 쉽게 말해서 진짜 튜닝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례 중에 매드팜2라고 이제 구글에서 낸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팜2라고 하는 굉장히 범용적인 GPT 같은 모델이 있었는데, 걔한테 의료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라는 거를 라벨링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튜닝을 시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저희가 갖고 있었던 AI를 기반으로 그런 라벨링 과정을 자동화한다든지, 결국엔 그 라벨링은 사람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잘하는 사람을 골라낼 것인지, 그런 어떤 접근들을 해가지고 좀 펼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튜닝하는 데이터를 설계할 때도 사실 그 설계하는 것 자체를 저희한테도 요즘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껏 굉장히 많은 데이터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레퍼런스, 사실 저희가 업력이 이제 6년 차다 보니까 누군가 쉽게 가질 수 없는 이 데이터 구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저희 카이스트 동문이나 혹은 저희 어떤 기술진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이터 설계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내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설계까지도 좀 같이 해주는 그런 역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데이터 회사의 좀 다수 경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그냥 시키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데이터를 그냥 만들어서 주기만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셔야 AI에 가장 좋습니다를 오히려 역으로 컨설팅하고 딱 결정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데이터 네네. 판매, 네네. 뭐 기획, 네네. 설계 네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네네. 파이프라인별로 네네. 원가 구조가 다를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뭐 기획이나 설계 뭐 이런 거는 뭐 네. 컨설팅이나 뭐 맞습니다. 이런 그런 성격의 기술적인 네. 백그라운드 지원이 되는 정확합니다. 네, 영역일 맞습니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라벨링하는 부분은 판매하는 갖고 예, 와가지고 맞습니다. 주는 거는 네네, 맞습니다. 뭐 이 공사한테, 데이터 가격을 과연 얼마 받아야 될지 기준도 아직 좀 네.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거 원가 구조는 어때요? 각 비즈니스별로? 네, 일단은 뭐 대표님께서 정확히 말씀 주신 게, 데이터 기획 혹은 설계하는 파트는 뭐 컨설팅 비즈니스랑 좀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역량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혹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정리한 어떤 이 상황에서의 이런 데이터 설계가 들어가는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쫙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이제 뭐 금융사 같은 어떤 프라이빗 환경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이런 데이터가 최적이라는 걸 저희 어떤 내부 핵심 어쩌면 기술진 인력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획과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거기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구조는 어떤 내부 인건비가 좀 원가고 나머지가 마진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스텝이 데이터 구축이지 않습니까? 라벨링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외주 용업비용이 나가는 게 기본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내부 프로젝트 매니징 인력이 붙어서 고객사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작업자 관리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부 인건비도 좀 원가로 잡히고요. 대표님, 네. 그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그거 독점 판매권. 판매까지만 말씀드리면 판매까지만 좀. 네, 판매는 결국에는 데이터 벤더사들이랑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네. 뭐 이게 팔렸을 때 가장 최소적으로 받아야 될 단가는 얼마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혹은 레베뉴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가 결국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독점 판매하는 뭐 판매권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뭐 선급금이나 이렇게 계약 네네. 상금 지급하는 조건들은 없어요. 뭐 미니멈 개런티나 이런 건 네,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공급사에서는 없는 AI 기업 영업망을 쫙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특히 단독 총판 혹은 총판 형태로 많이 저희가 공급사의 계약 관계를 가져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가 설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사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회사가 너무 많으면 결국 가격 경쟁만 일어나가지고 본인들을 맞으니 결국에는 카니발데이션 일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런 영업망을 갖고 있고 잘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우리가 잘 팔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판매하는 과정도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LLM 고객사 입장에서 잘 쓸 수 있게끔 정제하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정제는 뭐 약간 가공이나 라벨링이나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있어서는 라벨링과 유사한 또 원가도 들어가고요. 오케이. 저희 중고나라가 커머스 데이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 내용들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 문의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말들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하게 된 건 데이터 라벨링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 데이터 라벨링이 네네. 제가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하나는 아까 많은 데이터를 던져주고 너 학습 잘 해봐 네네. 라고 했더니 꽤 똑똑해졌다 네네. 할 때 이 엄청나게 많은 양에서 오는 어떤 이 점프, 그러니까 네네. 좋아지는 네, 퀀터 점프. 부분과 네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아까 더 이제 고난도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네. 네, 과연 그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이나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냐, 비용 대비 네네네.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 라벨링이 높다는 지금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데이터 라벨링은 네네. 어떤 노하우, 어떤 핵심 경쟁력, 뭐 셀렉트 스타는 다른 데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데이터 라벨링 자체는 뭐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우리의 뭐 핵심 경쟁 장점 네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두 파트 중에 네네. 뭐가 더 부가가치 네. 높냐에 대한 측면에서는 약간 그 돈 대비 데이터 수량은 데이터 라벨링이 훨씬 더 적을 텐데, 네, 그쵸. 그러니까 한 건당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필요한 데이터량은 앞에 프리트레이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의 양은 또 앞쪽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구매 오히려 더 많다. 네, 그 어쩌면 단가는 얘가 더 비싼데 양이 얘가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양을 피면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비싸군요. 좀 더 오케이. 기업 입장에 돈이 들어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 둘 다 비즈니스 펼치기 때문에 뭐 둘 다 이기면 좋은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링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혹은 정확히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캐시미션이라고 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앱스토어나 리뷰를 보시면 뭐 테스트를 이렇게까지 보냐라는 리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네, 투입하기 전에 네.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를 봅니다. 이 라벨링 작업에 필요한 어떤 가이드나 인스트럭션에 네, 네, 네.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고 네. 이걸 잘 숙지해서 시험 문제를 통과한 사람을 작업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나 좀 돈 좀 벌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 까다롭게 시키니까 에이 뭐야 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럼 그 평점도 안 좋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평점이 그렇게 낮은 편인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좀 맥락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HR적인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건 저걸 저희가 좀 알고리즘적으로 많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테스트를 구성해서 판단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검수를 통해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결국엔 데이터가 실제로 작업이 잘 됐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검수 과정이고요. 네. 그 검수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도 저희가 특허를 굉장히 다수를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앞에 단에는 그 어떤
뭐랄까 약간의 리워드를 주면서 네네네. 일반 유저분들을 최대한 네네. 참여시키고 맞습니다. 그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뒤에 예를 들면 네. 뭐 셀렉트 스타의 구성원분 혹은 네네. 조직 내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서 아까 캐시 미션이라는 네네. 앱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도 그냥 해주시죠. 캐시 미션이라는 앱이 아마 그냥 있고 네네. 부업을 원하는 분이 뭐 다운받아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다운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네네. 어떤 부분이 좀 돈 많이 되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그냥 검색에 캐시미션 치시면 나오시고요. 네. 뭐 앱으로도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PC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앱에는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많이 저희가 벌어가시던 분들은 뭐 월에 한 300 이상도 벌어가시고 했었어요. 오, 네네. 근데 요즘 뭐 크라우드스 비슷하신 상황이실 텐데 요즘 상황이 어떠냐면 데이터 작업이 제가 어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하는 게 요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 좀 어려운 작업들, 좀 짜증나는 작업들, 좀 오래 진득히 뭔가 해야 되는 작업들 혹은 케이스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이게 인형 눈알 붙이기는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정 페르소나를 두고 대화를 생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뭐 마음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상담을 혹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거를 응대하는 AI다라고 하면 진짜 그 상담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혹은 내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금융 관련된 우리 데이터 할 때는 금융권에서 일하셨던 분을 뽑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데이터들이 전문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줄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라우드소싱 전체 작업자 풀은 35만 명인데 그 중에서 좀 진짜 에이스라고 불리는 만한 한 2,000명 정도를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그 약간 그런 식으로 가 있다 보니까 사실 캐시 미션으로 처음 들어오시고 하면 작업할 게 요즘 거의 없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한테 오픈할 만한 작업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제 2020년, 21년 갔을 때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이라는 걸 IR 자료에도 메인으로 넣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 방식의 어떤 메리트나 혹은 아이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신선도가 많이 이제 또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제 빼고 말씀드린 부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크라우드소싱 좀 유사한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네네. 어떤 쪽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 LN에서도 세 파트에 있어서 마지막 파트를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평가입니다. 평가는 뭐냐면 이게 뭐 할루시네이션 네네네 맞습니다. AI를 평가해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AI 그러니까 이게 생성 AI잖아요. 네. 생성 AI는 뭐냐면 내가 정답을 찍는 게 아니라 그쵸. 주관식으로 뭔가 얘가 뱉는 거란 말이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얘가 할 수 있는 확률을 항상 갖고 있는 거고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얘를 내가 어떻게 신뢰성 있는지를 평가할 것인가 혹은 이게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인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들을 할루시네이션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어쨌든 나름의 안심을 할 거잖아요. 네. 혹은 얘가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뭐 인종차별을 얘기는 하진 않는지, 뭐 어떤 되게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작년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큰 기업들만 좀 내부적으로 서비스 준비하면서 그런 내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대표 뭐 LLM 기업들인 네이버, SKT, KT, LG랑 합심해서 만든 게 LLM 신뢰성을 국내 상황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를 만든 거라서 제가 IR 초반에 중요한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린 게 약간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화 될 수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그게 되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기획 컨설팅에서 네. 주로 많이 컨설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 데이터를 설계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융사에서 사실 기사 났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신한은행에 지금 들어가서 신한은행에서 이제 LLM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설계를 컨설팅을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컨설팅을 했고 그 컨설팅한 결과에 맞춰서 저희가 데이터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막바지에 있어서 그걸 갖고 저희가 직접 평가까지. 그러면 해당 기업이 네네네. 비용을 그쵸. 납부한다.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해가 됐고요. 네네. 이 전체 이제 한 턴에 대해서 쭉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쭉 이해가 됐고, 자 그러면 아까 아까 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금융사라고 네네. 하면 자 금융사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사들도 굴지의 금융사들은 규모는 꽤 크잖아요. 뭐 네네. 돈이 없어서는 아닐 거고. 네네, 그쵸. 자 그러면 뭐 A라는 금융사가 내가
어쨌거나 LLM 방식으로 좀 괜찮은 AI를 내부에 도입해서 금융 뭐 문제 혹은 금융 관련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네네. 사내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네네, 그렇죠. 하면 예, 예.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거는 네네. 기본적인 LLM 그 큰 데이터를 뭔가 학습한 거를 빌려오든 사온 다음에 네네. 거기에 말씀하신 A 금융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데이터 같은 거를 이런 회사를 시켜서 라벨링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해서 네네. 뭔가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잘 돌아가는지 네네. 평가도 하고 네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어느 AI 쓸까부터 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아직은 한국 서버가 완전히 안 생겨서 보안 이슈는 남은 부분이 있지만 뭐 GPT를 쓸 수 있고 네. 국내 LLM 회사를 쓸 네.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오픈소스를 쓸 수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기본 서비스가 들어가는 하면 그럼 그에 맞춰서 필요한 데이터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평가 네, 데이터 네.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평가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튜닝을 한다면 튜닝을 위한 데이터가 그렇죠. 있고요. 네. 이 세 번째 부분이 요즘 많이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인데 라그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라그가 어떤 거냐면 뭐 플레임으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건데 그냥 뭐 의미만 설명드리면 이 GPT가 한 번에 내가 볼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의 어떤 네. 여러 뭐 그 네. 사내 규정이나 네, 이런 걸 네. 하면 그걸 얘가 한 번에 다 딱 본 다음에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네. 제한돼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정보들을 약간 백과사전처럼 DBR을 해놓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누가 물어보면 그에 연관된 정보를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다음에 GPT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연관된 정보들은 네. 이게 있어. 네. 그래서 뭐 중고나라 직원분이 이제 우리 회사 내가 뭐 연차 뭐 15일 썼는데 뭐 어떻게 돼야 돼라 물어보면 그 검색해 일단 중고나라의 어떤 그 연차에 관련된 규정을 네, 검색해 네, 온 네. 다음에 GPT한테 이런 질문이 왔는데 중고나라의 연차 규정은 이런 정보야. 네. 대답 좀 해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얘가 볼 수 있는 게 제한돼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럼 하물며 금융권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그 그렇죠. 약관과 규정과 상품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예외와 막 맞습니다. 근데 그런 문서들이 주로 PDF나 한글 파일, 독스 파일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GPT가 읽을 수 있냐?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GPT가 읽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GPT가 잘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설계하고 실제 구조화 이해하는 일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요약을 하면 이 GPT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데이터 요소가 뭐 완전히 그 프리트레이닝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있고 그냥 튜닝하는 데 쓰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그 어떤 백과사전 혹은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주기 네, 위한 네, 어떤 네, 데이터를 네. 구조화하는 영역이 있고 네. 그 마지막에 평가하는 영역 네.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네. 그 영역 전부 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펼치기 때문에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인 올인원 데이터 서비스다라고 약간 표현하는 게 그런 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그 해외 뭐 챗GPT부터 해서 뭐 네네. 구글, 예, 뭐 예. 엔트로픽 네네네. 뭐 해서 네네. 뭐 중국도 요즘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엄청난 거대 LLM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가 뭐 거의 평정하다시피 만약에 분위기가 흘러가면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그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LLM 하는 회사들도 많이 네네. 좀 위기를 좀 위기가 닥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 미치는 비즈니스 임팩트 같은 게. 네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 그 제가 AI 프로덕트 비즈니스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AI 제품도 만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GPT만 쓰진 않습니다. 다양한 멀티 LLM들 쓰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황에는 이 LLM이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이제 간혹 레이턴시나 혹은 서버 이슈 때문에 뭐 GPT가 터진다던가 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멀티 LLM을 쓰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그 AI 도입하려면 금융사 이런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GPT에만 너무 내가 종속된 건 싫다. 그러면 내가 GPT가 나 이제 돈 올릴 건데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LLM을 동시에 취하는 형태로 좀 전략이 시장이 펼쳐질 거라 좀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보안이나 혹은 다양한 어떤 서비스 딜리버리 혹은 AS 측면에서는 당연히 국내 회사들의 강점도 굉장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약간 튜닝 혹은 도메인에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GPT는 사실 오픈AI가 와가지고 튜닝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내 회사들이 그런 기회들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즈니스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는 있고, 물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주요 고객사분들이 AI 비즈니스 잘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해서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오히려 리스크를 잘 이렇게 낮추는 측면에서 저희가 저희 고객사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업무를 같이 하려는 것도 뭐 그런 이쪽이 잘 돼야 저희 잘 되니까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일단은 그 뭐 국내에서도 AI 도입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은 뭐 커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은 하지만 네네. 그 셀렉트 스타 입장에서 국내 비즈니스에만 좀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 뭐 정제하거나 네네네. 그런 거는 또 다른 언어적인 이슈나 네네네. 다른 이슈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데이터 접근성이나 뭐 맞습니다. 영업이나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 네. 해외 시장 확장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하실 건지? 네, 국내 시장에 머물 건지? 네, 사실 뭐 그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계속 네. 고민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더 이제 저희 회사 히스토리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 라벨링 비즈니스를 한창 하면서 2022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었냐면, 데이터 옵스 혹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매니징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스 제품을 막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글로벌 진출도 하고 뭔가 이제 인력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좀 솔루션이나 사스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도 하고 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홀딩을 했어요, 지금은. 왜 홀딩을 했냐? 아까 제가 그 이제 IR 발표에서 처음 말씀드릴 때, 그런 인프라나 생태계 비즈니스는 오픈 AI나 다른 뭐 대기업들이 다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어 만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AI도 그 우리 GPT 써보면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관련된 툴이나 툴킷이나 뭐 이런 거 다 제공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AI에 있어서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솔루션이나 어떤 그런 그 사스 성격의 어떤 것들을 대기업들이 다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멈추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국내에 있어서 매출 중심으로 저희가 가면서 일단은 기회 다시 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이런 데이터 영역에서 잘 하려면 오픈 AI가 잘 하지 않는데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 영역을 아직 찾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가하는 영역이 저희가 굉장히 또 지금 선점에서 국내에서 있어서는 앞서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영역에서 다시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좋은 결과랑 같이 뭐 내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대신 AI 프로덕트 비즈니스 자체는 시대의 흐름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 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여전히 성장률이 높다. 네, 맞습니다. 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오픈 AI 같은 곳이 생태계를 깔아주고, 과거에 그 안드로이드 혹은 iOS가 그랬던 것처럼 깔아주고, 야, 너네 스타트업은 여기 위해서 앱 만들어. 부가가치 높은 걸 네, 만들어봐. 엔드밸류 만드는 거 해. 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다 보니까 저희는 그 흐름에 같이 타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걸 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잘 다루는 능력이 AI 그러니까. 제품을 잘 만드는 영역이고, 그건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로 B2B 비즈니스는 계속 가되, 펀더멘털로 가되, B2C AI 프로덕트 비즈니스 우리가 해야겠다. 이거는 미국 진출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잠깐 영상 보여드렸던 어린이. 네네, 어린이 대상 데이터 영상 통화 서비스 한 게. 네. 근데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희 데이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이 대상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키즈앱에 걸맞는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직접 관련된 기술들을 적용해서 했고, 저희가 평가 기준 만들어서 저희가 내부 평가 다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뽀로로 같은 경우는 20년짜리 에피소드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백과사전처럼 구조화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잘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직접 내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B2B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게 약간 저희 회사의 기술력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얘네는 자기 거도 갖고 있는 회사네. 보통은 이제 남의 것만 해주는 회사들만 상대하시다가 얘네는 남의 것도 해주시면 자기 것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반대 입장을 잘 이해하겠네라는 차별성도 굉장히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좀 B2B와 B2C의 시너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일단 B2C로 풀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B2B나 솔루션이나 사스 측면에서 뭐 글로벌 진출이나 비즈니스 어떤
모델 전환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제가 지켜봐야 될 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사실 아까 IR일 때는 워낙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많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여기 2부에서는 네네. 되게 자세히 말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네네. 저는 이제 저희 이거 찍는 거에 일단 2부의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거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저의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LLM 모델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뭐 네이버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제 또 네이버 주주총회 했는데 주총에서 야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오픈 AI 따라잡겠냐 이걸로 세계 경쟁이 되냐 그래갖고 막 당혹스러웠다고도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오픈 AI가 압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로직에 그냥 돈만 더 많이 때려넣은 거지 LLM 비슷하게 퀄리티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본이 되는 이 LLM 방식으로 하는 지금 우리가 막 열광하고 있는 이 AI 모델이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보시기에? 아니면 오픈 AI 같은 데가 자금과 뭐 트래픽과 뭐 리소스와 이런 게 집중되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GPT-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GPT 4.5가 나온다, 뭐 5가 뭐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봐서는 그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GPT-4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클로드 3도 너무 좋다고 하던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상향 평준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GPT-5가 또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제가 이 시장에 있어서 뭐 약간 저희 회사 좀 어려웠던 또 얘기도 드리면 그 GPT 쇼크 작년 GPT 나오고 나서 저희 회사 작년 상반기 매출이 거의 막 엄청 급감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주요 고객사들이 우리 회사 AI 전략 다 재검토한다. 일단 다 발주 홀딩해. 그런 식으로 왔었거든요. 뭐 라벨링, 뭐 파인 튜닝 필요 없는 것 같아. 야 때려놓으면 된다고 그게 되는데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고. GPT 쓰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굉장히 우리가 AI 다양한 영역도 있잖아요. 뭐 비전도 있고, 음성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어느 영역에 집중해야 돼. 뭐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맞아. 이런 고민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힘든 시기도 겪고 했었는데. 뭐 약간 제가 드리고 싶던 얘기는 이렇게 큰 변화를 저도 2022년에 저는 예측 못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걸로 저는 뭐 데이터 사스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시장에 대해서 저는 3년 이상 예측하는 걸 멈췄습니다. 일단은 최소 1년 이상 정도 열심히 예측하자. 그리고 뭐 2년 이상 예측하면 좀 많이 예측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이 상황에 민감하게 저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말씀은 한 기업의 완전 독점적 지위보다는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렇게 시장이 더 기능할 거라 생각 드는 거는 누구도 어느 한 회사에 종속되기를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앱 플레이 스토어나 그 iOS 측면에서도 많이 좀 겪고 있잖아요. 뭐 앱 스스로 스토어 문제라든지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AI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어느 한쪽에 너무 종속되는 걸 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